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떤 관절염도 완치할 수 있는 기적의 33요법입니다. 오창훈, 박영석 지음, 세멘파커스에서 편했습니다. 저자는 지난 15년간 15,000여 명의 관절염 환자를 진료하며 관절염 치료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절염을 절대로 노화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 바로 만성염증에서 기인한 질환으로 보고 소염 진통제 없이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방법으로 손가락 관절염, 무릎 관절염, 요통 등의 매우 높은 치료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 치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수술 진통제 없이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어느 환자가 쥐누니콩, 우술, 홍화씨 3가지를 환으로 지어 먹었는데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로 관절염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해서 중년 이후에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좋은 조합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관절염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치료 비용이 부담되거나 만성염증이 가벼운 분들에게는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쥐누니콩은 신장 기능에 도움을 주고 우술은 약의 작용을 하지로 끌어내려주고 홍화씨는 막힌 곳을 뚫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약재의 조합을 생각해보고 실제로 임상에 적용해보니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70대 중반인데요. 계단을 오를 때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엉치가 너무 아팠는데 약재 덕분에 어느 날 계단을 그냥 오르지 뭐예요. 무릎이 아파서 걸어 다닐 때 약간 절고 찌르는 통증이 있었어요. 5, 6개월 복용했더니 완전히 나아져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젊을 때야 며칠 푹 쉬기만 해도 좋아졌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쉬거나 소염 진통제를 복용해도 호전되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쉬어도 낫지 않는 것은 인체 본래의 치유력이 떨어진 것이고 이때는 소염 진통제로 염증의 진행을 억누르는 것보다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방해하는 주된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치료의 한 방향인데요. 제가 주목한 원인은 소염 진통제였습니다. 최근에야 소염 진통제를 오래 복용하면 무릎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더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이런 최신 연구 결과를 모른 채 무의미하게 복용하는 분들이 많죠. 통증이 극심할 때 잠깐은 복용할 수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이나 오래된 통증에는 분명히 약을 끊고 치료해야 합니다. 소염 진통제를 끊고 버틸 수만 있다면 치료 기간을 현저히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아픈 통증과는 달리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통증을 호소해온 분들이 진통제를 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통증을 견딜 만한 수준으로 낮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아픈 관절을 때려주는 것입니다. 타타타 때리면 낫는다. 우리는 아프면 아픈 부위를 막 때렸습니다. 어깨가 아프면 본능적으로 어깨를 때리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콩콩콩 때렸습니다. 때리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 반응도 활성화됩니다. 이게 진짜 치료입니다. 골절이 아니라면 때리세요. 때리면 손상 부위로 혈액이 공급됩니다. 아플 정도로 때리면 더 잘 낫기도 합니다. 염증 반응이 활성화할수록 즉급성 염증 반응이 일어날수록 회복도 빨라집니다. 때리면 낫습니다. 골다공증인데 때려도 되냐고 묻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어도 때리세요. 스스로 주먹을 쥐고 때리거나 손가락이 아파서 주먹을 쥐기 힘든 분들은
주먹 크기의 고무 나무로 된 물건으로 때리면 됩니다. 돌이나 금속으로 된 물건은 피하세요. 예를 들어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나 골다공증 환자는 무릎뼈가 부서지길 바라면서 때려도 부서지기 힘듭니다. 견딜 수 있는 만큼 때리면 됩니다.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소염 진통제를 끊고 때리기만 해도 나았다는 분들의 증언이 많습니다. 심지어 멍들 정도로 때렸는데 통증이 줄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때리기 전에 온찜질을 한 다음 타타타 때리면 됩니다. 때렸더니 너무 아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열심히 두드리다가 염증 반응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고 열이 많이 난다면 냉찜질로 가라앉혀 보세요. 관절 주변을 때리는 방법이 관절염 치료에 좋다는 사실은 저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황윤권 정형외과 전문의 역시 내 몸 아프지 않은 습관이라는 책에서 아픈 부위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타타타 때리기는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정체된 염증 반응 단계에서 회복 반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혈액의 공급을 늘려주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지요. 타타타 때리기는 소염 진통제를 끊고 하는 게 좋습니다. 급성 염증을 활성화해서 만성 염증의 통로를 열어주는 과정을 소염 진통제가 억제한다면 때린 보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타타타 때리기를 통해 약을 끊고 통증에서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3개월이면 관절염이 사라지는 3가지 약재. 우술, 홍화씨, 주누니 콩으로 관절염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 한약재는 함께 복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에 좋습니다. 이 약재들의 조합이 뼈의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골화세포가 빠르게 분화하도록 도와서 뼈의 조직이 단단해지고 풍부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뼈의 영양이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연골은 뼈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합니다. 6주에서 3개월 정도 먹으면 연골과 뻑뻑했던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통증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쥐누니콩, 홍화씨를 계속 먹으면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근경색, 고혈압에도 좋습니다. 특히 쥐누니콩은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해서 재환소에 맡겨 환으로 먹으면 가장 편합니다. 본래는 무릎이 아픈 분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다른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벼운 손가락 관절염에 효과를 본 분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내원하셨던 환자도 무릎 때문에 먹었는데 무릎은 아직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손가락 관절염이 좋아져서 더 전문적으로 치료받고 싶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쑤시고 욱신욱신한 통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는 3가지 약재를 며칠간 열심히 먹으면 좋아집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약국에서 진통제를 살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복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쥐누니콩, 홍화씨, 우술은 1:1:1 비율로 준비합니다. 쥐누니콩은 볶고 홍화씨는 볶아서 기름을 짜내고 우술은 가루로 만듭니다. 재환소에 맡겨 환으로 만듭니다. 한 번에 3-4g씩 하루에 4-5회 먹습니다. 무게를 매번 측정할 수 없다면 어른 밥숟가락으로 반 스푼 먹으면 됩니다. 단 공복에 먹습니다. 환으로 먹는 게 만성 염증에는 가장 효과적이지만 끓여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쥐누니콩, 홍화씨, 우술은 1:1:1 비율로 준비합니다. 주전자에 쥐누니콩은 볶아서 홍화씨와 우술은 원 상태로 각각 3-4g씩 넣습니다. 적당히 물을 넣고 끓입니다. 처음에는 강불에 끓이다가 펄펄 끓기 시작하고 15분 뒤
약불에 2시간을 뭉근하게 끓입니다. 약재를 각각 21에서 28g씩 넣고 일주일 분량을 한꺼번에 끓여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꺼내 먹으면 편합니다. 하루에 500ml씩 데워 마십니다. 평소 변비와 소화불량이 있다면 1개월 정도만 먼저 먹어보고 더 불편해지지 않으면 꾸준히 먹어도 괜찮습니다. 소화불량이 심하면 쥐눈이 콩을 빼고 2가지 약재로만 환을 만들고 쥐눈이 콩은 볶아서 먹거나 밥을 지어 먹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일 때는 먹으면 안 됩니다. 또한 소염 진통제를 끊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맞지 않으면서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3가지 약재는 염증 반응을 돕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가라앉으면 서서히 복용 횟수를 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 1, 2주 정도 열심히 챙겨 먹습니다. 모든 관절염이 3가지 약재만으로 호전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절에 열감, 부종, 찌르는 듯한 통증, 밤에 더 아픈 통증, 장기간 반복적으로 소염 진통제를 복용했다면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움직여야 낫는다. 만성염증 배출 방법. 다쳤거나 수술한 부위가 아물기를 기다리는 경우처럼 특별할 때가 아니라면 움직여야 낫습니다. 특히 낫지 않는 관절염은 만성염증이 원인일 때가 많은데 만성염증은 움직여야 줄어듭니다. 타타타 때리기는 외부를 자극해서 만성염증을 배출하는 방법이고 3가지 약재는 내부를 자극해서 만성염증을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운동은 안팎에서 동시에 만성염증을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걷지 않으면 결국 걷지 못하게 됩니다. 쉬어도 낫지 않을 정도로 만성염증이 누적되었을 때는 기다린다고 저절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면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점점 잘 움직일 수 있게 되면 회복도 점점 빨라집니다. 움직일수록 만성염증이 잘 배출되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약재를 꾸준히 먹으면서 운동을 병행하면 됩니다. 갱년기 이후에 허벅지의 근육량이 평균 15%가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0대에는 아파서 병원에 몇 달만 누워 있어도 근력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동안 아팠던 경험이 적었던 분들은 마음까지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만성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되기 전에 꾸준히 운동한다면 울적한 마음도 줄고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계에 아무리 좋은 오일을 발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굳습니다. 퇴행성이라는 말은 손상된 부위의 회복이 느려졌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통증으로 운동하기 어려울 때는 아픈 부위, 굳은 관절 주변을 때려주는 방법을 시작으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서 운동 단계를 천천히 올려가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운동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만성염증을 배출하는 최고의 운동은 인터벌 운동입니다. 인터벌 운동의 기본적인 방법은 2배속 걷기와 가볍게 달리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숨이 가쁠 정도로 심박수를 높였다가 낮추기를 반복하는 운동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줄넘기, 수영, 등산, 필라테스 등으로 대신해도 좋습니다. 2배속 걷기와 가볍게 달리기를 반복합니다. 걷기와 달리기는 1:1 혹은 1:2 비율로 합니다. 가령 1분 걷고 1분 달리거나 1분 걷고 2분 달립니다. 달리는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되 달리기를 한 번에 3분 이상 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달리는 속도는 전력 질주가 아닙니다.
시속 12km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체력장으로 비유하자면 100m 달리기가 아니고 오래 달리기를 할 때 가장 늦게 들어오는 친구들의 속도보다 느려야 합니다. 2배속 걷기보다 조금 더 빠른 느낌으로 달리면 됩니다.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30분간 쉬지 않고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익숙해지면 속도를 올립니다. 인터벌 운동으로 당뇨 고혈압이 좋아지다. 심장이 강력하게 뛰면 몸속 장기 깊숙한 곳까지 혈액을 보냅니다. 이렇게 혈액을 보내면 곳곳에 쌓여있던 만성염증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장육부의 만성염증을 제거하면 통증이 사라지게 되고 당뇨와 고혈압의 위험도 줄고 덤으로 체중도 감량되죠. 실제로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해 70% 이상의 참가자들이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낫지 않는다면 만성염증이다. 관절염의 원인 중 하나는 염증입니다. 수술 전에는 염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염증 치료가 잘 되지 않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치료법이 수술이지요. 그런데 수술이 발달하지 않은 관절염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손가락 관절인데요. 손가락처럼 작은 관절은 스테로이드 주사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정형외과에 가면 마땅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아플 때만 소염 진통제를 드세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다는 분을 많이 보았는데요. 손가락 관절염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을 치료할 때 연골보다 염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루는 60대 초반의 남성이 무릎이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무릎이 많이 부어 있었고 부종이 심했는데 10개월 전에 삐끗한 이유로 아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삐끗한 뒤로 운동을 못하게 되었고 3개월 전부터 소염 진통제를 드셨으며 과거에도 1년 정도 드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품료와 야뇨도 있었지요. 삐끗한 것보다는 신장의 만성염증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신장의 만성염증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는 말이 생소할 것입니다. 흔히 신장을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 정도로 여기는데 현대의학에서는 혈액을 생성하게 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장의 만성염증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무릎의 부종과 통증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걷기가 조금씩 수월해지고 야간뇨 횟수가 줄었습니다. 발 뒤꿈치와 발바닥이 시큰거리는 명현 현상이 있더니 3개월의 치료를 마치고 통증과 부종이 줄고 지팡이 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지인의 치료를 위해 내원했을 때도 지팡이 없이 잘 지내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치료하는 사람도 치료받는 사람도 소염 진통제에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에는 소염 진통제를 쓰지 않고 치료해야 합니다. 소염 진통제 없이 어떻게 염증을 치료하지? 라며 의아할 것입니다. 소염 진통제는 이름 그대로 염증을 없애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입니다. 정확히는 염증 반응 기전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에는 효과가 없고 부작용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복용했을 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인류가 항생제 사용을 줄여가고 있듯이 소염 진통제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나이 먹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 아프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잘 낫지 않을 때 답답한 마음을 잠시 달래는 마법의 단어가 바로 노화입니다.
연골이 닳아서 아프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염증 치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염증 치료를 통해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치유력을 회복할 기회가 생깁니다. 연골이 닳아서 아픈 것이 아니거든요. 염증 때문에 관절염이 생긴 것처럼 염증 때문에 관절이 아픕니다. 노화와 염증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 없이 계속해서 달리기와 등산을 반복한다면 이 사람은 어느 날엔가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통증이 발생하고 걷기가 힘들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에 어느 정도 손상을 입습니다. 다만 이것이 해부학적으로 관찰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달리기와 등산을 했을 때 관절이 아픈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이 부족한 사람만이 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무리한 운동을 반복한 이 사람의 관절은 매일매일 조금씩 손상이 누적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만성염증의 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언젠가는 이 손상된 상태를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급성염증 반응을 통해 조직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적된 손상은 만성염증이 되고 이러한 손상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인체는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기 위해서 급성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사람의 심장은 혀와 손가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심장에 만성염증이 누적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심장의 만성염증을 빠르게 혀나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톱 부위로 보냅니다. 그 결과 심장의 만성염증이 임계점을 넘긴 사람은 혓바늘이 나거나 손톱 옆에 거스러미가 생기거나 손목, 팔꿈치가 아프거나 손가락 관절이 붓고 아플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불면, 우울, 브레인 포그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꿈치나 손목, 손가락, 혀에 급성염증 반응이 발생한다면 심장의 만성염증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급성염증을 통해 만성염증을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심장 자체의 큰 질병인 심근경색이나 협신증을 손목 통증, 손가락 통증, 혀의 염증을 통해 예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쌓이면 나타나는 증상 1. 심장의 만성염증 두근거림, 걱정, 불면, 혓바늘, 공황장애, 손목 통증, 손가락 관절염 2. 간의 만성염증 쉽게 짜증이 나고 화남, 눈충혈, 편두통, 생리통, 식욕부진, 소화장애, 수족냉증, 치질, 부정기적인 월경 3. 신장의 만성염증 잔뇨감, 빈뇨, 야간뇨, 방광염, 요통, 허벅지 저림, 종아리 저림, 발바닥 통증, 혈뇨 4. 위의 만성염증 구취, 구내염, 악관절 통증, 치통, 안면 홍조 5. 폐의 만성염증 장기침, 야간기침, 천식, 비염 6. 대장의 만성염증 잦은 설사와 변비, 혈변, 장염 소염 진통제는 소염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급성염증을 차단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급성염증 반응은 회복 반응인데 왜 회복 반응을 차단하는 것일까요? 급성염증 반응을 차단하면 손상이 누적되어 만성염증이 되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소염 진통제로 통증을 억제하면 환자는 관절을 무리해서 사용하게 되고 만성염증이 더욱 누적됩니다. 그런데도 소염 진통제의 약효가 떨어진다고 용량을 늘리거나 더욱 강력하게 처방하여 염증 반응을 억제하지요. 그 결과 관절 조직뿐만 아니라 인체의 다른 부위에서 발생해야 할 회복 반응까지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인체의 여러 조직의 손상을 누적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대 영상의학과 요한나 루이첸스 교수팀은 소염 진통제를 1에서 4년 동안 복용한 277명의 환자군과 복용하지 않은 793명의 환자군의 무릎 연골 변화를 MRI로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소염 진통제를 꾸준히 복용한 환자군의 연골이 오히려 악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소염 진통제가 무릎 관절의 염증을 줄이거나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없으니 염증을 가라앉히는 목적으로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복용했기 때문에 관절의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관절에 휴식을 줘야 하는데 통증이 없으니까 이전처럼 다시 달리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관절은 보나마나 더 큰 손상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관절의 만성염증이 더 많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용량을 쓴다면 소염 진통제는 사람에게 참 편리한 약입니다. 중요한 날이거나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소염 진통제를 써서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릎이나 발목의 진정한 회복을 원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소염 진통제를 먹는다면 과연 관절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영양 섭취를 하더라도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만으로 관절은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결국 수술하자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인체는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생채기가 생긴 피부가 특별히 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살이 차오르고 회복하는 것처럼 내부 장기에 생긴 만성염증 또한 인체가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이라면 눈이 받은 만성염증을 다시 눈물이나 눈곱 등의 형태로 인체 외부로 내보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눈이 간으로부터 받은 만성염증이 보다 많은 양이라면 눈은 어떤 형태의 급성염증을 일으켜 보다 빠르게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체는 만성염증을 몸의 중심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또다시 몸 밖으로 배출시키면서 간에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스스로 예방합니다. 만성염증이 급성염증 반응을 통해 조직을 회복하는 과정은 인간이 태어난 이후 매일 일어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는 급성염증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지만 느려진 회복 속도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예전과 달리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쌓이지요. 여성들은 다이어트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대에는 체중이 늘어도 하루만 밥 양을 줄이면 원래 체중으로 잘 돌아갔는데 나이 들수록 굶어도 살이 빠지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회복 속도의 저하, 만성염증이 누적된 탓입니다. 관절염을 치료하는 법뿐만 아니라 내 몸을 다루는 방법, 심지어 다이어트 방법까지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소염 진통제의 방식과 달리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항염증 한약 치료가 있습니다. 관절 보조식품, 보약이 아니라 항염증 한약입니다. 자연에는 관절염에 쓸 수 있는 항염증 약재가 100가지 이상 존재합니다.
항염증 한약은 조직을 재건할 충분한 재료를 공급하고 급성 염증 반응의 산물인 열과 부종을 제거합니다. 열과 부종을 제거하면서 관절 조직에 충분한 재료를 공급하면 나이 든 사람도 급성 염증 반응을 무사히 지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회복 중에 느끼는 통증은 축복입니다. 회복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명현 현상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개월이면 통증이 경감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셔야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물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마다 물을 감당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물과 음식, 신진대사로 만들어진 물의 절반 남짓은 소변으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폐호흡, 피부호흡, 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아파서 운동을 못할 정도이고 집안일만 하는 경우라면 폐호흡이 줄어드니까 평균보다 물이 덜 필요하겠죠. 피부가 건조하거나 땀이 잘 나지 않은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실수록 신장이 소변을 배출하는데 과도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몸이 붓고 무거워집니다. 특히 관절이 아파서 운동을 오랫동안 못한 분들, 아파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물을 과하게 마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젊고 건강한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를 앓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시는 물보다 소변량이 더 많다. 물을 마시면 바로 소변을 본다. 1시간마다 소변이 마렵다. 물을 마시면 붓는다. 자다가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깬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몸, 다리가 붓는다. 입마름에도 물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물을 마셔도 입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물을 낭비하는 습관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1리터 마신다면 이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술, 커피, 녹차, 홍차 등 이뇨작용을 하는 음료는 주의해야 합니다. 짜고 단 인스턴트 음식, 빵, 초콜릿, 찌개류를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성염증을 줄이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